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미국 콜로라도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2024년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이른바 부자 감세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문제 목요일 경제일기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오늘 역대 최대 규모의 상생금융안을 발표했습니다. 국채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들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지금까지 낸 이자의 일부를 되돌려주기로 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연 4%를 넘는 금리를 부담한 개인사업자에게 이자의 90%를 캐시백 형태로 되돌려준다는 건데, 이번 대책으로 자영업자 187만 명이 1인당 평균 85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죠. 빚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겐 반가운 소식이 될 텐데요. 문제는 벌써부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 겁니다. 신용등급 때문에 시중은행 대출을 받지 못해서 더 비싼 이자를 내고 제2재산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들은 지원 대상이 아니란 점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유흥업소 또는 개인 병원 같은 고소득 자영업자들에게도 똑같은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사실 은행들의 상생 방안은 자발적이라기보단 정부의 압박에 백기를 둔 측면이 강합니다. 소상공인들이 은행의 종로로 타는 것 같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이후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지속적으로 상생 방안을 요구해왔기 때문인데요. 은행권이 지나치게 이자 수익에 몰두하며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이 문제라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조금 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고민했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1조 3천억 원. 고금리에 따른 서민들의 어려움은 언제든 계속 고개를 들 텐데 말입니다.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오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공식 지명했네요. 네, 윤재우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오늘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추천하기로 했다면서 자신이 오늘 한 장관을 만나 이 같은 의사를 전달하고 수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오늘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가졌는데 이임식 후 이제 수락 관련 결심을 밝혔습니다. 네. 한 장관은 9회 말 투아웃 스트라이크면 원하는 공이 들어오지 않아도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면서 이 정치 참여를 결심한 계기에 대해선 저는 어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쟁투의 의미에서의 정치에 대해선 멀리 있었지만 공공선의 추구라는 큰 의미의 정치는 벌써 20년째 하고 있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그 마음 그대로 현실 정치에 들어가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오늘 장관을 또 그만뒀으니까 전 장관이라고 해야 될지 참 애매한데요. 네. 당에
일단 운영에 있어서 정권을 부여받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네, 뭐 당원 당규에 따르면 비대위원장은 원래 당대표직을 대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네. 당대표의 뭐 권한과 책임을 그대로 행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윤재욱 원내대표 겸 지금 대표 권한대행은 오늘 회견에서 이 연내 마무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 전 장관의 이제 비대위원장 취임 절차는 연내 마무리가 될 것이라면서 오늘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정국위 소집을 공고할 것이고 26일에 정국위를 소집해서 의결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시점이 참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하겠다고 밝힌 시점이 27일, 우리 28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이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뭐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말하자면 그 두 가지는 사실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좀 말하자면 불리한 국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좀 상쇄하는 효과도 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윤재욱 대표 권한대행 발언 방금 전에도 소개해 주셨지만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표했네요. 네, 윤재욱 그 권한대행은 비대위원장 인선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변화와 쇄신을 갈망하는 국민 기대에 부합하고 당 혁신을 넘어 국회 개혁 등 정치문화 개혁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한 장관은 이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행은 또 당정 관계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더욱더 소통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청년층, 중도층과 공감대를 이룰 수 있고 우리 당 보수 지지층을 대결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현직 법무부 장관, 현직 장관이 여당 비대위원장으로 직행하는 건 이게 유례가 있는 겁니까? 뭐 지금 거의 처음 있는 일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이제 수용을 했고 이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 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서 면직안을 제거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직은 지금 공백이 생기지 않게 절차를 지켜가며 빈틈없이 대행할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하면서 후임 장관 지명 따까지는 인호공 법무부 차관이 장관 대행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직 장관이 여당 비대위원장으로 직행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게 초유의 일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아까 한 장관이 이제 그 오늘 그 이임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지적이 있다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최근 대한민국의 10년 사이에 초유의 일이 정말 많았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초유의 일이라고 또 보기 어렵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요. 정치권 반응도 살펴볼까요? 네, 민주당은 좀 그 양가적인 반응이 나왔는데요. 일단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축하를 건넸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그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그 지명설에 대해서 비대위원장 취임을 축하한다면서 집권 여당 책임자로서 주어진 책임과 임무를 잘 수행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다만 축하의 뜻을 이같이 전하면서도 이 한 장관이 앞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총선 후 조건부 수용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선 결국 시간을 때우고 현재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라면서 총선 후에 할 생각이었으면 총선 한참 전에 했었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당 대변인단은 노평을 통해서 이 한 장관의 그 거취 선택을 비판했는데요.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통상 대통령이 먼저 후임자를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 뒤에 이임하는 것이 수순이라면서 그러나 이런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사임하겠다니 법무행정 공백은 상관없다는 말이냐 그렇게 마음이 급했느냐고 꼬집었습니다. 네, 뭐 지금 총선 이후에 뭐 특검법 통과시키는 게 어떠냐라는 뭐 그 취지의 발언을 한동훈 전 장관이 했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지금 28일 날 민주당이 그건 뭐 본회의에 그 곧바로 직회보돼서 상정이 되는 거니까 그걸 뭐 국민의힘이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걸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뭐 이게 사실 아직 문제 출제가 안 됐는데 지난 19일에 이미 답안을 한 장관은 제출을 했는데요. 한 장관은 그 당시 기자들과 국회에서 만난 자리에서 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묻자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그래야 한다면서 다만 그 법안에는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는 독소 조항까지 들어있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면서 그런 악법이 결국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게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충분히 국회 절차 안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뭐 악법으로 규정했으니까 반대할 거다 우리는. 그런데 사실은 다수 의석에 밀려가지고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 퇴장하는 모양밖에 안 될 것 같긴 한데요. 국민의힘 그러니까 한 장관의 발언 중에 보면 이제 총선에서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게 이제 그 국민의힘 내에서는 그래서 일단 법안을 통과시키되 이 실제로 이 법안에 따라서 이제 진행하는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총선 이후에 하자 뭐 이런 주장을 지금 일각에서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네. 다만 이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뭐 일거의 가치도 없다. 뭐 이런 반응입니다. 뭐 친명계 좌장이라는 정성호 의원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그러면 야당 의원 수사도 총선으로 다 미룰 거냐, 뭐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니냐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근데 팩트 체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뭐 관련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그 악법이라면서 얘기했던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정의당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한 거랑 이 부분이 악법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뭐 일단 지금 현재 이제 민주당이 그 올린 법안에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런 조항들이 포함이 돼 있고요. 이제 다만 이제 그 야권에서 이제 그 여권의 주장에 대해서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바는 아까 이재명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결국 지금 이제 총선 앞까지 질질 끌려온 거는 사실 지금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가 벌써 지금 시간이 뭐 1년 넘게 지났는데 예.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야당과 이제 유가족 등에서 이제 계속 이거를 입법을 하자고 주장을 해왔는데 결국 이제 여당이 이제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밀려온 것 아니냐. 그러면 아까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총선 전이라 문제라면 총선 한참 전에 했으면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그 야권에서는 이제 그런 뭐 총선을 겨냥한 것이다 뭐 이런 것은 좀 근거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두 조항 뭐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도록 한다거나 아니면은 특검이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근데 사실은 그건 수사 외 사안에 대한 언론 브리핑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그 최순실 특검법이나 아니면 드루킹 특검법에도 들어가 있던 내용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다만 뭐 최순실 특검법이나 드루킹 특검법 때도 보면 그래서 이제 이른바 뭐 소위 차장검사 역할을 하는 특검보가 뭐 수사 관련 뭐 전후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뭐 물론 이제 수사 그 아주 뭐 그 피의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거는 못하게 돼 있긴 하지만 네. 뭐 일부 이제 그런 내용인지 아닌지 약간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브리핑을 아주 안 한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뭐 지금 문재인 정부 시절에 피의 사실 공표 못하도록 했잖아요. 포토라인도 사실 없앤 거나 다름이 없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되자마자 언론의 알 권리, 국민의 알 권리 얘기하면서 브리핑 다시 시작하지 않았어요? 검찰에서 네, 말씀하시는 검찰에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내용으로 보면은 이거 브리핑 못하게 하는 것도 국민의 알 권리 침해 아니에요? 예, 뭐 그렇죠. 사실 언론인이나 기자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뭐 물론 피의사실 공표의 어떤 위험성도 있지만 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이게 뭐 재판에 갈 때까지 이것을 완전히 비공개로 하는 것이 맞느냐 뭐 그런 점도 좀 뭐 토론의 여지는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저 화제를 바꿔보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다고요? 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표는 오는 3일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다면서 이번 신년회가 국민통합과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행사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오늘 초청장이 왔고 이 대표에게 보고된 즉시 보고받자마자 바로 수락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정부 신년 인사회는 보통 대통령 주재 행사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의 이 대면에 여론 관심이 집중된 걸로 보입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하고 여러 명이 같이 참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깊이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기는 좀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민주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따로 자리가 마련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전했고요. 예. 뭐 말씀하셨다시피 각계 인사들이 보통 이제 대거 참석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심도 있는 대화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다만 이제 이 장소가 지금 뭐 장소나 지금 뭐 이런 것이 좀 시간 장소가 특정이 돼 있는데 이제 네. 그런 것 때문에 뭐 윤 대통령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뭐 지금 뭐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민주당 얘기 좀 더 해보죠. 오늘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출범했는데 안규백 위원장이 내년 총선의 시대 정신은 정권 심판이 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네요. 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인 안규백 의원은 오늘 1차 이 전략공관위 회의에서 살을 내는 추위보다 더 냉혹한 것은 정권의 독단과 포갑이라면서 그렇기에 내년 총선의 시대 정신은 정권 심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의원은 적소에 적재의 인물을 배치해 정권의 폭주를 막고 국민의 지킬 총선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경로당을 찾았다고요?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경로당을 찾아서 주 5일 점심 제공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이 노년층 표심 공약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풀이가 나왔는데요. 네. 이 대표는 오늘 서울 구로구의 한 경로당에서 연 간담회에서 최소한 주 5일 정도는 원하는 사람 누구나 경로당에서 점심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라는 수치스러운 통계도 실제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국력과 경제 수준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만큼 부족한 것은 아니다. 결국 국가 의지에 관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는 신당 창당을 멈추는 조건으로 이재명 대표 사퇴를 요구했어요. 네, 이 전 총리는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제 어제 먼저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 간의 회동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면서 예. 변화의 의지가 확인되면 언제든지 만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회동을 보면 기대를 갖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아무것도 그 결과가 없어서 실무적인 일은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민주당에 시간을 주겠다는 제 말씀은 유효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에 연말까지라면 열흘 남았는데 그럼 민주당이 어떤 결단을 해야 이제 뭐 당에 남을 것이냐 이제 진행자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이 통합 비대위 아이디어에 충정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말씀으로 대체하겠다고 하고 이어서 비대위라는 것은 대표직 사퇴를 말한다. 지도부를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도부를 바꿔야지 신당 창당을 안 하겠다. 이재명 대표 입장은 뭡니까? 네, 이 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이제 이 전 총리의 이 대표직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생각이 다양한 것이 정당의 본질이고 의견이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민주정당에서 정당 구성원이 자기 의견을 내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뭐 사실상 일축했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에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집을 찾아가서 주거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80대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서울 중랑구 다세대 주택을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홀로 생활하는 그 80대 어르신의 안부를 묻고 난방과 수도관 등 주거 환경을 둘러봤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만난 독거노인의 전기장판과 겨울 이불, 장갑과 목도리를 선물했고요. 이 현장에 동행한 노인 생활지원사를 격려하면서 약자 복지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도심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또 밝히기도 했는데 그러면은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네, 이것도 이제 중랑구 방문 중에 이제 그 일정 하나였는데요. 뭐 총선을 앞두고 시장 활성화, 그러니까 재개발 관련 이제 그 부동산 이런 활성화를 좀 내세운 걸로 풀이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서울 중랑구 중화이동 모아타운 현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이라면서 현재는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부터 받고 이를 통해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가 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는 35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 주민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라면서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의 일정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어떤 게 쟁점됐습니까? 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오늘 국회 그 중소벤처기업 그 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렸는데요. 네. 오 후보자 일가의 세금 체납 의혹, 또 배우자인 장성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민간인 사찰 관련 이력 등 이제 뭐 이런 좀 말하자면 개인 도덕성 부분 이슈가 좀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오 후보자는 중개부 장관으로 내정된 뒤에 세금을 지각 납부하고 또 배우자의 아파트 지분이 압류되는 등 세금 체납이 도를 지나쳤다는 비판이 야권에서 나왔는데요. 오 후보자는 이에 대해 이 지각 납부에 대해선 잘못했다고 이제 인정을 하면서 네. 다만 배우자의 아파트 지분 압류 부분에 대해선 배우자가 공직을 그만둘 때 받은 명예수당과 퇴직수당을 일괄적으로 환수해야 하는데 규모가 커서 분할 납부하기로 했고 그 기간에 법에 따라 가압류가 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오 후보자 배우자인 장성명 전 비서관 관련 지적도 나왔는데요. 장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민간인 사찰 폭로를 막기 위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5천만 원 전용을 지시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작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복권이 됐습니다. 이 여당이 국민의힘에서도 배우자가 보유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이 이해충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오 후보자 배우자가 보유한 이 주식 4만 8천 주가 이해충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해결 방안을 묻자
오 후보자는 백지신탁 제도를 통해 진행하겠다며 이해충돌 여지를 바로 차단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또 전문성 부분도 좀 지적이 됐는데 오 후보자 과거 이력이 이제 그 외교관인데 이 중소벤처기업이나 소상공인 관련 전문성이 있느냐 뭐 이런 지적도 야당 의원들로부터 나왔는데요. 네. 오 후보자는 저의 전문성에 대해 여러 우려가 있다는 걸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일정 부분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확신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좀 추상적이네요 답변이. 강정의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어떤 게 장점이 됐습니까? 강 후보자도 역시 사실은 국가보훈에 직접적으로 뭐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네, 경영학과 교수 출신인데요. 뭐 대학의 총장 지냈고 이랬죠. 그 보훈부 장관 청문회에서는 아무래도 이 전임 장관 시절 때부터 좀 논란이 됐던 그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가 그게 불거졌습니다. 네. 강정의 지금 신임 장관 후보자는 이 점검해야 한다.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은 독립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로서는 예우를 받아야 하나 1962년 후에 이분의 행적이 우리나라의 정체성이나 여러 가지 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한다. 오늘 청문회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강 후보자에 대해서도 개인 도덕성 관련 질의가 좀 나왔는데요.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강 후보자가 1988년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로 임용되기 전까지 10년 동안 8개의 논문을 제출했다면서 그중 2편의 논문 제목이 너무 유사하고 이것은 명백한 자기 표절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자기 표절 관련 연구윤리가 명확하게 제시된 시점은 2007년이라면서 그 당시 관행대로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너무나 죄송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지금 그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금 마친 후보자들도 있는데 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사례가 있습니까? 네, 지금 다음 주에 진행되는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빼고 지금 경제부처 장관 6명은 오늘까지 청문회가 거의 다 진행이 되는데요. 예. 오늘 이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청문회가 어제 열렸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이 됐습니다. 국토위는 어제 인사청문회에 이어서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이 청문회 청문 보고서를 적격 의견, 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는 형태로 채택을 했습니다. 부적격 의견의 사유로는 LH 사장에서 퇴임한 후에 이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설립해서 LH로부터 용역 사업을 수주했다. 이것이 정권 카르텔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는 점과 또 아파트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점이 그 부적격 사유로 명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후보자들의 경우에는 지금 청문 보고서 채택이 계속 불발이 되고 있는데요. 네. 원래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이 청문 보고서 채택이 논의될 예정이었는데 물론 그 이 건 자체에 대한 어떤 이견이라기보다는 오늘 이제 민주당이 정부의 소득세법 시행령 입법 예고에 반발을 하면서 예정됐던 기재위 전체 회의 자체가 무산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청문 보고서도 불발에 그쳤고요.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어제 이제 강도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이 어제 논의될 예정이었는데 여야 간에 이제 이견이 있어서 간사 간에 좀 더 이제 숙기를 거치겠다는 취지로 그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미 예고가 된 대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가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예고했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 문제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여야 합의안대로 이제 수정안을 처리해서 259인 재석에서 237인 찬성으로 가결을 시켰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위해서 이제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제출했는데 네. 이에 대해서는 김진표 의장이 이 법안만큼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해달라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산회를 선포했습니다. 김 의장은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이태원 특별법안의 여야 협의 처리를 지속 촉구해왔고 제가 조정안까지 제시했다면서 여야 의원들께서 이번 회기 내에 가급적 빨리 의결해달라고 주문을 했는데요. 김 의장은 자신이 오늘 강행 처리를 하지 않고 이제 여야 협의를 다시 한번 촉구한 이유에 대해서 과거 세월호의 경험을 볼 때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되어야만 이 문제가 제대로 집행되고 실질적으로 종결될 수 있다면서 지금 엄동설안에 국회 밖에서 오체투지를 하면서 법안 처리를 요청하고 있는 유가족들의 간절한 호소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오늘 국회 정문 앞에서 재차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그럼 28일 본회의 때 상정돼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28일에 반드시 처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뭐 김진표 의장도 이제 오늘 말한 취지로 봐서는 물론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고 했지만 아마 그때 다시 한번 민주당에서 의사일정 변경동의나 이제 아니면 그 패스트트랙 에 따라서 이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조건이 이제 28일 되면 충족이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상정에 대해서는 뭐 그때 가서 판단을 하겠지만 뭐 상정을 할 가능성도 좀 상당히 있다 뭐 이런 관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콜로라도주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2021년 의회 폭동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동했다고 본 건데요. 이번 판결이 내년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콜로라도주 대법원에서 왜 그 대통령 출마 자격이 없다 이런 판결을 내린 겁니까?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1년 1월 6일 연방의 폭동 사태가 있었고, 예.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선동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예. 그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예. 헌법에 대해서 선서를 한 공직자가 예. 내란이나 반란 같은 것에 선동을 하거나 참여를 하게 되면 이분이 이제 다시 이제 공직에 나설 수 없다. 이러한 수정헌법 14조 조항이 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그걸 인용해가지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했기 때문에 수정헌법 14조 3항에 의거해서 이제 대통령이 다시 이제 출마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콜로라도 주에서 이제 실시되는 공화당 경선에 공화당 후보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제외해라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제 주정부의 명령하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적인 선동을 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심 법원이죠. 덴버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란에 관여한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가 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사법부가 출마 제한하는 것은 권한 바뀌다. 이런 판결을 내렸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콜로라도 주 대법원이 이걸 뒤집은 겁니다. 지금 같은 소송이 다른 주에서도 제기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확한 거는 이제 다르긴 한데요. 최소한 15개 주 이상에서 네. 주로 이제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거의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이제 경합주를 위주해서 전국에 걸쳐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콜로라도주 소송 이전에 미시간이라든지 뉴햄프셔, 플로리다 이런 부분의 지역에서는 덴버 법원에서 내린 것 같이 내란 선동한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지만 출마를 제한하는 것은 사법의 권한 밖이다. 그리고 혹은 출마를 제한하는 오피스 공직에 대통령이 포함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이래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을 내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콜로라도주 대법원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경선 출마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것이 네. 이제 내년 1월 4일 정도 됐거든요. 네. 콜로라도 경선에 출마 후보를 등록하는 게 그때까지 좀 유예를 시켜줬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쪽에서도 예. 그걸 갖다가 상소할 거면 그러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유예를 했고, 그리고 또한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에 예. 어떤 의견을 물으려고 이제 제안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연방 대법원에 이제 어필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 효력 정지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 대법원에서 같은 비슷한 어떤 소송들이 계속돼서 거기서 판단을 하면 그럼 거기에 항소를 하면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해야 된다 이런 건데 보통 대법원에서 판결하는 거 시간 꽤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방대법원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이 되는데요. 예. 이제 미국 주요 언론들이 얘기하는 것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월 4일까지 이번 달 말쯤에 해가지고 어쨌든 트럼프 캠프 쪽에서는 연방 대법원에 항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고요. 네. 그래서 항소를 하게 되면 연방 대법원이 소송 사건을 검토하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다루겠다.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진행이 되는 건데 예. 얼마나 빨리 그거를 볼지는 좀 모르기 때문에 주요 언론들이 얘기하는 것은 콜로라도주 경선이 내년 3월 5일이에요. 네. 3월 5일 이전에 그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출마는 가능한 겁니까? 경선까지도 가는 건 가능한 겁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연방대법원이 얼마나 빠르게 이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서 빠르게 이제 진행을 시키냐 여기에 달려 있는데요. 뭐 통상적인 절차를 보면 최소한 수개월은 걸리고 수년씩 걸리기 때문에 네. 뭐 공화당 경선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치르는 거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콜로라도 주 대법원에서 어떤 이러한 출마 제한을 갖다가 판결한 거에 대해서 공화당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반발이 크게 나오고 있어요. 왜 정치의 영역을 사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네. 이러한 판단을 내리느냐. 특히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사들 7명 전원이 민주당 주지사가 임명한 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이든 행정부의 사주를 받은 법관들이 저지른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것은 이제 트럼프 캠프 쪽에서 주장하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공화당 전반 그리고 많은 유권자들이 왜 사법부가 정치 영역 민주주의에 개입해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유권자가 해결해야 될 부분을 사법부가 개입하느냐 이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연방 대법원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신중하게 접근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콜로라도주 대법원하고 달리 연방 대법관은 이 지금 보수 우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연방 대법원, 그러니까 연방 법원의 법관들은 미국은 대통령이 다 임명을 하고 지명을 하고 그거를 연방 상원에서 비준을 해주는데요. 예. 지금 연방 대법원은 대법관이 9분이신데. 현재 공화당 대통령이 지금 지명한 대법관이 6명, 민주당 대통령이 지명한 분이 3분이에요. 네. 거기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법관이 3분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성향의 연방 대법원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 특히 공화당 대통령이 지명한 그런 대법관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판결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런 속담이 적용이 돼서 네. 보수 성향의 대법원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거나 이걸 유예시키거나 아니면 빠져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변수가 있을 가능성은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렇게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커졌다고도 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지지자들은 오히려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콜로라도주 주 대법원의 어떤 판사들, 법관들의 어떤 구성이 민주당 성향이고 진보 성향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공화당 지지층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직을 다시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정치적 공작을 하는 거다. 그래서 법안을 동원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측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를 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또 선거 자금을 모금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화당 측면에서는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또 다른 정치적 공작이다. 사법 리스크를 부과시켜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박해하는 거다. 이런 식의 이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래도 이것이 또한 지지율을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지지율을 상승시키는 어떻게 보면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마를 못하는 상황이 올 것에 대비해서 공화당 입장에서는 좀 대안을 만들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안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요즘 공화당 주류 쪽에서 이제 밀고 있는 후보가 이제 니키 헤일리 전 미국 유엔 대사인데요. 네. 그분이 이제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하면 좀 온건 보수고요. 그리고 공화당이 주류의 이념에 좀 가깝습니다.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를 2번 하시면서 어떤 행정 능력도 검증받은 분이고 상대적으로 젊죠. 그리고 이제 비백인 여성이라는 점도 강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공화당 큰손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재계의 어떤 그 큰손들이 니키 헤일리 후보를 지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는 것은 이거는 파퓰리즘이지 공화당 주류가 지지해온 공화당 전통적인 정책 기조가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니키 헤일리 대사를 그 지지를 하고 밀어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경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예. 1월 15일부터 아이오와 코커스 시작되는데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도적인 지지율 격차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니키 헤일리 후보가 이제 그 트럼프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자꾸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이기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양자 대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예. 한 10월, 2월부터 그렇죠. 한두 달 전부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밀리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평균을 내보면 한 2% 이상, 2.56% 정도 차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것이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밀리고 있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정치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클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그 대선 경쟁력이라든지 후보로서의 경쟁력에 대해서 미국 유권자들이 이제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느냐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라든지 어떤 경제 성과의 한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으로서 참 열심히 한다고 하시는데 네. 곤욕스러울 겁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뭐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기가 이렇게 높은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에 뭐 외교 정책을 어떻게 펼쳤는지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잖아요. 우리 정부도 뭔가 좀 대안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2016년에 전 세계가 트라우마에 빠졌죠. 어떤 충격에 빠진 거예요. 예.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고, 그리고 트럼프 당시에 후보가 보여준 대외 정책 기조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대응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4년 동안에 트럼프 행정부를 겪으면서 나름대로의 이제 경험도 생겼고, 이제 한번 예방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 정부도 그리고 전 세계가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집권 출범했을 때 어떠한 정책 기조를 가지고 언제 정책을 펼쳐나갈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네. 바이든 행정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 측과도 캠프 측과도 좀 이렇게 네트워킹을 하려고 하고 있고 다각도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기에 비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그래도 훨씬 더 우리의 대응은 좀 더 원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는 없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물밑 접촉들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였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무 경제와 투자까지 한 주간 있었던 주요 경제 이슈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이런 내용의 발표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주식 양도세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이제 보유 금액이 현재는 한 10억 원 이상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50억 원 이상으로 5배가 상향 조정이 됩니다. 현행세법상 이제 주식 양도세라는 건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했거나 예. 아니면 이제 코스피 상장사 지분은 1% 이상, 코스닥 시장 상장사 지분은 2% 이상을, 그 코넥스 시장은 4% 이상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도 개인이라도 대주주로 분류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들 대주주가 주식에 투자해서 양도 차익이 발생했다. 이럴 경우에는 과표 구간 3억 원 이하의 경우는 20% 양도세를 부과하고요. 과표 구간 3억 원이 넘었다. 초과할 경우에는 25%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주식 양도세 폐지가 윤 대통령의 이제 공약사항입니다. 네. 이 대주주 양도세 과세는 2000년에 도입이 됐는데요. 네. 당시에는 한 종목당 100억 원 이상 보유한 실질적인 이제 오너에 가까운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이 과세를 했다가 여러 차례 기준이 낮아져서 2020년 4월부터는 현재와 같은 10억 원 이상으로 이제 정해졌는데 네. 일단 이제 이걸 이제 5배 올렸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뭐 10억 원 이상 주식 보유하다 매도해서 이득을 얻었다 하더라도 보유 금액이 50억 원 미만이기만 하면 네.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규제를 완화한 배경이 있을까요? 일단 뭐 정부는 이제 이 큰 손들이 연말마다 세금 회피성 매물을 쏟아내면서 네.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가가 빠져서 피해를 본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여부 결정하는 날은 1년 중 하루입니다. 증시 마감일 이틀 전이에요. 예. 올해는 12월 26일자 보유한 사람이 이제 대주주로 이제 등재가 되거든요. 세금 부과하는 날짜입니다. 예. 그 때문에 이제 투자 금액이 많은 이제 슈퍼개미들 대주주가 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보유 주식을 10억 원 이하로 비중을 낮추게 되니까 연말 되면 늘상 이제 주식을 매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제 세금 회피성 매물이 출회되면서 증시가 계속 이제 하락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피해가 대다수 이 소액 개인 투자자들한테 돌아간다라는 설명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이게 여야 합의가 좀 깨진 부분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금융투자소득세를 지난해 여야가 합의를 어떻게 했냐면 예. 이런 주식과 같은 금융투자로 발생하는 소득이 5천만 원을 넘게 되면 예. 초과분에 대해서 한 20%를 분리과세하는 게 핵심인데 당초 올해 시행 예정이었는데 네. 여야가 자 그러면 대주주 기준 종전들을 유지하면서 이 금융투자세도 역시 2년 정도 2025년까지 유예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갑자기 총선 앞두고 이 약속이 깨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10월에 공매도 금지 조치에 이어서 네네. 총선용 감세 정책이 아니냐라면서 이제 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적용을 받는 대주주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지난해 기준 이 대주주 7,045명입니다. 7,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맞습니다. 전체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이 한 1,400만 명가량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체의 0.05%의 비중. 그러니까 투자자 10,000명 가운데 5명 정도가 주식 부자라는 얘기인데요. 예. 이들 주식 부자가 지난해 양도세 얼마를 냈냐 보니까 한 2조 원 넘게 냈습니다. 어우. 이들 주식 부자들은 7조 2천억 원어치 지난해 주식을 사들여서 네. 한 16조 원 정도의 매도를 했기 때문에 한 9조 원 넘게 양도 차익을 챙긴 거예요. 예. 근데 양도세로 한 2정 정도를 냈으니까 수수료나 경비 빼고도 투자 원금의 2배 정도 소득이 발생을 했는데 근데 이거 기준을 완화하게 되면 실제 혜택은 대주주들한테 돌아가는 거거든요. 예. 이 때문에 이제 부자 감세 이제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올해도 세수 한 60조 펑크 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또 2조 원이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일단 과세 시점은 이제 내년부터 적용을 하는데 네. 올해도 경기 침체로 60조 원 가까운 세수 펑크지만 내년에도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네. 세수 결손이 불가피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전직 그리고 이제 신임 이제 기재부 장관 후보자의 스탠스 말도 약간 달라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이 추경호 부총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이제 최상목 이 후보자의 경우에는 모든 걸 종합해서 고려해야 한다. 대통령실 이제 경제수석을 맡았었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굉장히 완화될 것임을 미리 이제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아니 그 내년에도 그러면은 올해 예산은 이제 통과가 됐잖아요. 네. 근데 그 그러니까 올해 예산보다 줄어든 게 아니라 올해 예산보다는 어찌됐든 2% 이상 늘어난 거잖아요. 근데 세수 펑크가 내년에도 비슷하게 발생하면은 어디선가 돈을 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년 경기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오늘 어쨌든 국회 본예산 통과한 건 당초 이제 이 정부의 안보다도 이제 크게 많이 달라지진 않았어요. 세부 내용이 약간 바뀐 건 있습니다만 총액이 늘어난 건 아니고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면 우리가 가장 큰 세금은 법인세하고 소득세예요. 한 7, 80%는 여기서 나옵니다. 네. 경기가 좋아지면 이제 다른 세수 조금 부족한 것은 이제 커버가 가능하겠지만 네. 그러나 경기가 올해처럼 계속해서 지금 뭐 1% 내년에도 2% 성장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좀 정부는 긴축 재정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쓸 돈이 없는 데다가 여기다가 또 빚을 내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상당히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과세에서 이제 누수되는 부분 하나둘씩 좀 막아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은 총선을 앞두고 좀 씀씀이가 좀 커지는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울 때 돈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조금 걷어서 경제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금 특히 사회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풀어줘야 내수가 좀 뒷받침돼 줄 것 같은데 지금 움직이는 건 좀 그 방향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일단 세계적인 추세는 이제 주식에 투자하면 사실은 두 가지 세금이 있습니다. 예. 하나는 거래세, 이건 통행세고요. 또 하나는 양도소득세인데 근데 세계적인 추세는 뭐냐? 거래세는 없애고 양도소득세는 부과하는 추세입니다. 근데 우리는 두 개 다 지금 걷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는 약간 좀 비켜나가고 있다라는 의미인데 금융성진국이라고 불리는 미국, 일본, 호주의 경우에는 거래세는 아예 걷지 않고 있습니다.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걷습니다. 이건 왜냐? 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걷는다는 조세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앞서 제가 이제 거래세가 통행세라고 했는데 이건 주식을 투자해서 이득을 보든 손해를 보든 상관없이 매도할 때 매일 내야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에 1,000만 원 투자했는데 반토막이 났습니다. 500만 원 쪼그라들었지만 이거 매도할 때는 거래세 반드시 내야 하는 이 국세입니다. 이 손해를 봐도 야 세금을 내야 한다? 이거 누가 봐도 불합리하죠. 그래서 세계적인 추세는 거래세는 없애고 양도소득세 부과하는 추세인데 이건 뭐 미국뿐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요. 예. 뭐 영국, 호주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거래세도 걷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양도세도 계속해서 좀 낮춰주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세금이라는 게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형평성 그리고 정부 정책의 어떤 신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난해 이제 여야가 합의로 2024년까지 5년까지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던 만큼 좀 더 신중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는 겁니다. 네, 화제를 좀 바꿔보죠.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내년에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다 올린다고 난리인데 이거 실화냐 하실 텐데 실화 맞습니다. 내년 자동차 보험료 2월 중순 이후 이제 계약분부터 보험료가 내려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국내 자동차 손해보험 빅4라고 하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이 네 군데인데요. 이 네 개사의 점유율이 전체 자동차 시장의 한 85%입니다. 그래서 1위 업체인 삼성화재가 내년 2월 중순분부터 자동차 개인 자동차 보험료는 2.6% 내리고요. 네. 이륜 자동차의 경우는 8%가량 보험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해 4월에도 내렸고요. 올해 2월 내렸습니다. 네. 내년 2월 중순이니까 3년 연속 보험료를 내리는데 이거 역대 최악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저 손해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까? 이 사실은 손해율은 이제 이 자동차 손해율의 성립분기점은 한 80%로 보고 있어요. 예. 이 얘기는 받는 보험료가 100만 원이라면 내준 보험료가 인건비를 감안하게 되면 한 80만 원 넘지 않아야 보험사가 손해가 아니라는 얘기인데 예. 올해 10월까지 보니까 손해보험사 기준이 78에서 79. 그러니까 거의 지금 뭐 손익분기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유가 별로 되지 않고 두 번째 이유가 큽니다. 금융당국이 상생 압박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 업계에서는 보험료 인하율을 한 1.5에서 2% 유력하게 검토했는데 네. 금융당국이 3% 이상으로 인하하라 유도하니까 최종 2.5% 선에서 결정이 난 건데요. 물론 뭐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 반가운 소식입니다. 등 떠밀려서 그러나 3년 연속 보험료를 내리는 업체들은 속이 탈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우리 보험국장님은 일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보험국장님 땡큐입니다. 언젠간 또 올릴 텐데 한꺼번에 올릴까 봐 걱정이 되네요. 근데 그런가 하면 정반대로 실손보험료는 오를 것 같다고요?
맞습니다. 우리 국민 4천만 명이 가입했다는 이제 실손보험료 내년 평균 약 1.5% 오릅니다. 실손보험료가 동결됐던 2018년 이후 지금 6년째 연속으로 오르고 있거든요. 네. 다만 인상폭은 지난해 14.2%, 올해 한 8.9% 올랐으니까 굉장히 좀 낮아진 건 맞습니다. 근데 실손보험료도 마찬가지예요. 보험사들이 계속 적자 강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대형사만 하더라도 올 상반기 거의 121%까지 올랐거든요. 네. 지난해 118%에서. 이것은 보험료 100만 원을 걷어서 내주는 보험금이 121만 원 내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러다 보니 최근 들어서 도수 치료라든가 비타민 주사, 마늘 주사 이런 비급여 치료 명목으로 보험금 청구가 집중되다 보니까 이게 과잉 진료가 오히려 선량한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끌어올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근데 보험료가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잖아요. 많이 낸 사람도 있고 조금 낸 사람도 있을 텐데. 맞습니다. 이게 판매 시기별로 실손보험료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나누는데 예. 인상률이 들쑥날쑥입니다. 가장 이제 최초 2009년 9월 이전 1세대 가입자들은 평균 보험료가 4% 낮아집니다. 보험료는 9세대가 혜택은 좋고 보험료는 조금 비싸거든요. 이 가장 가입자가 많은 2세대 거의 한 절반 정도가 2세대인데 네. 1% 정도 오르고요. 그리고 4세대는 2021년 출시가 됐기 때문에 5년이 지나지 않아서 보험료는 동결입니다. 반면 문제는 3세대예요. 이게 2017년 출시가 되는데 거의 폭탄 수준으로 오릅니다. 평균 인상률이 내년에 18%입니다. 올해만 14% 올랐고요. 예.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왜냐? 3세대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그동안 보험료 조정 5년 동안 못하고 미루다 보니까 손해율이 올 상반기에 156%까지 뛰었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 보험료 받아서 156만 원 내주고 있는 꼴입니다. 이 3세대 전체 가입자가 이제 24%, 4명 가운데 1명 꼴인데요. 아마 올해 3세대 실손보험료 16,000원가량 냈다면 40대 남성이라면 내년 한 19,000원까지 보험료가 오를 것을 좀 감안을 해야 합니다. 아이고 부담스럽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경제읽기 참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찬 공기가 내려와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의 영향으로 충남과 호남 제주도 지방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한라산에는 내일까지 최고 50cm 이상,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은 최고 20cm 이상, 호남 내륙에도 최고 7cm의 많은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발효중 가운데 모레 아침까지 영하 15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 낮부터 기온이 점차 오르기 시작해 성탄절에는 서울지방의 낮 최고기온 3도, 화요일에는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간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철원 영하 20도, 서울 영하 15도, 대구 영하 10도, 광주 영하 8도, 부산 영하 7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 인천 영하 7도, 춘천 영하 5도, 대전 세종 영하 4도, 광주 영하 3도, 대구 영하 2도, 울산 영하 1도, 부산 영상 1도, 제주 4도가 예상됩니다. 바람이 내일까지 세게 불어서 중부지방은 한낮에도 체감온도 영하 10도 이하에 머무르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저기는 영하 12.2도, 습도 62%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매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며칠 전 배우 황정민의 눈물이 화제가 됐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 출연 배우들이 전국 영화관을 돌며 무대 인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 이미 아실 텐데요. 나흘 전에는 광주광역시 영화관 8곳을 돌며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동료 배우들과 함께 서구의 한 영화관 무대에 오른 황정민 배우. 되게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작품에 임했었어요. 소감을 밝히다 갑자기 말을 더 잇지 못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서둘러 인사를 끝냈습니다. 마이크를 넘겨받은 배우 이성민이 잠시 당황하며 말을 이어가는 동안에도 황정민은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닦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황정민이 울컥한 이유는 광주 관객들이 들고 있던 손팻말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영화 제작사 측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관객들은 이런 글귀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봄이 광주에 오길 43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5.18 광주 학살의 책임자를 연기한 배우로서 왜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 올랐던 것인지, 80년 5월 18일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찬탈한 신군부에 맞선 광주 시민들이 왜 43년이란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는지, 잠시 그들의 처지가 되어 그들의 지난 세월이 어떠했을지 가늠해봤습니다.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신군부에 피를 흘리며 저항했지만 학살 책임자의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고 아직도 그날의 진실이 규명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광주 시민들. 어쩌면 그들은 한국 현대사의 수많은 희생자 가운데 일부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전범 기업을 상대로 법정 싸움을 벌인 끝에 대법원의 승소를 받아낸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 아니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신락 같은 희망을 부여잡고 버텨온 지난 10년의 세월은 어떤 의미였을까? 실제 배상을 받기까지 앞으로 얼마를 더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 법원으로부터 첫 국가배상 책임을 이끌어낸 부산 형제복지원 강제수용자들. 1970, 80년대 공권력으로부터 불황화 취급을 당해 시설에 감금된 채 인권 유린을 당한 그 참혹한 시간과 인생을 어떻게 다 보상받을 수 있을까? 황정민 배우의 눈물은 한국 근현대사의 피해자들이 흘렸을, 아니 지금도 흘리고 있을 눈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이재진 한국남성합창단의 전선을 간다 듣고 오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 의견 들어오고 있는데요. 청취자 김동희님, 역사는 꼭 기억할 겁니다. 그래야 반복이 안 되죠. 이은혜님, 영화를 보는 내내 가슴 아프고 화가 치밀었어요. 황정민 배우님이 눈물을 보이셨던 게 그런 이유였군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네,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반복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말씀도 앞으로 기억하길 바랍니다. 네, 청취자분들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8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원도 체감온도가 한때 영하 40도까지 떨어졌다고요? 네, 지금 내려오는 한파가 북극 한파거든요. 예. 북동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러시아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내려와서 우리나라 덮고 있기 때문에 네. 시베리아 쪽에서 내려오는 진짜 말하자면 그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극의 찬 공기가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전국이 완전히 냉동고처럼 얼어버렸는데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한파경보와 주의보가 발령 중에 있습니다. 고성 향로봉이 영하 25.5도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고요. 그냥 수은주로 35도인 거죠? 네, 그러니까 25점. 체감온도 훨씬 더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예, 영하 25.5도. 철원 임난면이 영하 25.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서울도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4.4도까지 내려가면서 올겨울 들어서 첫 번째 한파경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체감온도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낮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영하 40도에 육박을 했고요. 서울 같은 경우도 기온은 14.4도를 기록하고 있지만 체감온도는 영하 22도를 밑돌았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도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가 이어져서 영하 10도 안팎의 기온을 기록하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셨던데요.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에 찬바람으로 얼굴 피부가 찢어지는 느낌이었다. 한파에 폭행당한 기분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오늘 굉장히 추웠습니다. 얼굴 찢어지는 느낌 알죠, 뭔지. 네. 저는 눈 말고는 나온 데가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부터 그 발가락도 얼어버릴까봐 제가 핫팩을 양쪽에다 붙였거든요. 어쩐지 그러셔가지고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요. 예, 그랬는데 핫팩이요 2시간도 안 돼서 식어버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6시간 가지 않아요? 보통 하루 종일 가죠.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정말 오늘 춥긴 춥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아직 한강이 얼진 않았는데 강추위가 며칠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아마 한강 결빙이 1906년에 처음 관측을 시작하면서 그 기상청은 한강대교 두 번째와 네 번째 교각 상류 100m 부근 지점이 얼음으로 덮여서 강물이 보이지 않을 때 결빙으로 인정을 하는데 아마 곧 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눈 내린 적도 많았죠? 눈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제주의 경우에는 폭설이 내려서 시민들의 발걸음이 아침 출근길에 좀 어려웠었는데 지금까지 적설량을 좀 볼게요. 전북의 말도, 군산의 말도가 49.6cm의 눈이 쌓였고요. 군산의 선유도도 48.8cm, 제주 삼각봉이 63.8cm, 네. 그리고 사제비가 60.6cm, 울릉도 눈이 많이 내렸어요. 22cm로 지금 눈이 많이 내리는 상황이었는데요. 제주 같은 경우는 상황 판단회를 열어서 학교장 판단에 따라서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로 했고요. 지금 제주 같은 경우에는 눈이 많이 내리니까 하늘길마저 끊긴 상황입니다. 전국의 주요 항구 여객 터미널도요. 지금 103개 항로에 155척 중에서 68척이 운항이 지금 통제된 상황이고요. 네. 남해와 동해 일부는 기상 상황이 호전되면서 오후에는 운항이 재개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눈이 많이 내리면서 예상치 못한 결항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군산과 어청도 같은 전북 섬 지역에는 지금 항로가 막힌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6개 공원, 뭐 내장산이나 변산반도의 경우에는 탐방로 82곳이 통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맹추위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고창과 부안, 군산, 김제에도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한파 폭설로 피해도 많이 발생했죠. 네. 오늘 새벽에 그 닭을 실은 차가 미끄러지면서 아침길에 그 닭 수백 마리가 도로 위에 쏟아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네. 낮 12시 30분쯤에 닭을 싣고 달리던 화물차가 눈길에 넘어져서 닭 수백 마리가 도로 위에 쏟아지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에는 차량 9대가 연쇄 추돌 해서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는데요. 오늘 새벽 3시 반쯤에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버스와 25톤 화물 차량이 9대가 연쇄 추돌을 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버스기사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버스 승객과 다른 차량 탑승자 등 13명이 숨졌고요. 그리고 오전 7시에는 서해안 고속도로 줄포나들목 인근에서 옆으로 제설차가 넘어져가지고 이 네. 제설차에 SUV 차량이 깔리기도 했었고요. 눈구름대가 집중된 서해안 지역에는 많은 눈이 내렸고 고속도로가 눈길로 변하면서 지자체에서는 빨리 제설 작업을 한다고 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 10분쯤에는 충남 서천군에서 눈길에 화물차가 미끄러지면서 버스를 들이받아서 승객 2명이 다쳤고요. 낮 12시쯤에는 장항역 인근에서 버스가 제설차와 전봇대를 잇따라 들이받아서 버스 기사와 승객 등 26명이나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보령하고 서천은 경사가 가파른 도로 4곳은 이미 차량 출입이 통제가 된 상황이고요. 네. 충남 남부 서해안 지역에는 내일까지 눈이 한 20cm 더 온다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날씨 춥겠죠. 네, 오늘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중부에 이어서 전북과 경북의 한파주의보가 한파경보로 강화가 됐고요. 남해안 지역에는 새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대관령의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21도, 철원과 파주는 영하 20도, 서울은 영하 15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한파는 주말인 모레까지 이어지다가 휴일낮에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누그러들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는 최고 60cm 이상의 폭설, 호남에는 40cm 이상, 충남 서해안은 많게는 20cm 이상, 울릉도와 독도에는 10에서 3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눈이 많이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네. 피해가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서해안은 내일까지, 제주는 모레까지도 눈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아유, 눈이 그러면 한 나흘 정도 사이에 네. 1m 넘게 오는 데들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지금 한라산에 50cm가 넘게 왔으니까. 좀 여러 가지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네.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법원이 부산 황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서 국가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네요. 네, 방금 전에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7, 80년대 국가가 거리를 떠도는 불황인들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을 했었죠. 피해자들이 인권 유린을 당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승소했습니다. 네. 특히나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국가 배상 책임이 첫 번째로 인정된 판결이기 때문에 이후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1975년에 내무부 훈령을 근거로 해서 부산 형제복지원이 불황인들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범한 사람들까지 강제 수용을 하면서 인권 유린이 자행됐는데요. 피해자분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루 종일 맞거나 하루 종일 기합을 받거나 둘 중 하나였다. 그래서 현재 가정을 제대로 꾸리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온전하게 살기가 쉽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어린 아이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지난해 형제복지원 수용자 가운데 657명이 사망했다. 그리고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사건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에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소송이 잇따랐고요.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판단을 했고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불황인 단속 근거였던 이 내무부의 훈령이라고 하는 것이 위헌적 규칙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이 훈령을 토대로 해서 위법하게 수용이 된 거죠. 그렇게 되면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피해자의 상당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미성년자일 때 납치돼서 수용됐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고 1인당 최대 11억 2천만 원씩 모두 145억여 원의 배상금을 국가가 지급해야 된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경찰이 뭐 그냥 끌고 갔다가 하던데요. 뭐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지금 1심 판결인 거잖아요. 네. 이
대법원까지 가려면 도대체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국가 1심 판결에 이제 그 나온 사건이 불복하지 않고 항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피해자들이 바람을 국가가 항소하지 말고 그냥 네. 여기서 1심으로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바람을 표하기도 했었는데 네. 최근에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한 때에 항소한 바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때마다 법무부 장관한테 기자분들이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면 인권 문제에 있어서 진영 논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형제복지원 사건은 근현대 사상의 최악의 인권유린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네. 이 판결에 대해서 항소는 피해자들이 하면 모를까 국가가 안 했으면 좋겠다. 피해자들은 빨리 끝내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의견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분들 중에는요. 이게 너무 오래 이제 끌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네. 판결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 아니, 이거는 여야 합의로 처리됐어요. 그러니까 진상규명에 관한 법률을 지금 여야 합의로 했기 때문에 뭐 사실 집권 여당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당에서도 정부하고 협의해서 네. 이 인권 침해 사례를 누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네. 그리고 국가가 그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개입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네. 지금 피해자들의 얘기가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가해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두 번째 소송. 첫 번째 소송은 이미 뭐 대법원 네. 판결이 나왔고요. 이 두 번째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어요. 대법원에 계류된 이후에 4년에서 5년 만에 결론이 난 건데요. 네. 이번 사건에서 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쟁점이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앞서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2018년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했는데도 이미 시효가 지났다며 상고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지난 2018년에 전원 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명시한 건데요. 그래서 이미 이제 일본 기업들의 주장은 그거잖아요.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라고 하는 주장인데 네. 그거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기각을 했습니다. 2012년에 대법원이 강제동원 관련 배상 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뒤에 제기된 소송이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소송이라고 불려왔었는데요.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2014년 2월 그리고 일본제철을 상대로 2014년 3월에 각각 제기가 돼서 하급심에서는 한 사람당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의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데 피고 기업들이 상고를 하면서 5년 가까이 대법원 판결이 지연됐었고요. 이 과정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족 측의 법률 대리인이 지연된 점이 정의가 아니다. 재판이 지연되는 동안 당사자들이 세상을 떠났다면서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이번에 대법원 확정 판결 뒤에 기자회견이 열렸는데 네. 피해자 당사자 대신에 사진이 그 자리를 채웠고요. 유족들이 오랜 기다림 속에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을 위로했습니다. 확정된 배상금은 총 11억 7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일본 기업들이 1차 소송 확정 판결에 배상금 지급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판결은 나왔지만 직접 배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주 적어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일본에 네. 배상을 요구할 뜻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가 대신 배상을 해드려야 되는 건가요? 그 일본 이제 국가에서 결정할 사안이기는 한데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법적으로. 답답한 일이네요. 네. 지드래곤이 마약 근절과 퇴치를 위한 재단을 설립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지드래곤이 사실 이제 마약 투약 혐의를 벗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결국은 혐의 없다라고 결론이 내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그 지드래곤이 경찰 수사에 대해서 다시도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적법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뭐 직접 나서진 않았지만 입장 이제 손편지를 통해서 네. 마약 근절을 위한 재단을 만들겠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네. 이 한 달 넘게 이어진 경찰 수사 때문에 지금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YG에서 갤럭시 코퍼레이션으로 이제 회사를 소속사를 옮기게 됐거든요. 네. 근데 소속사에서 근거 없는 말 한마디로 시작된 의혹 제기로 향후 활동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됐다. 그리고 유흥업소 실장이 발언한 발언으로 이제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된 건데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확실치 않은데 피의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받은 상처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왜 지드래곤을 언급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유흥업소 실장이 한 말 한마디 때문에 너무 많은 혼돈과 혼란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 마약을 둘러싼 의심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요. 지난 10월에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혐의가
알려지게 됐고 예. 경찰에 출석을 하면서 머리카락부터 손톱, 발톱까지 검사를 3차례 받았습니다. 음성 판정이 나왔고요. 결국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는데 소속사는 그동안 허위 보도와 악플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삭제할 시간을 주겠다. 남은 글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우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사건의 발단이 됐던 게 유흥업소 실장의 발언이었는데 네.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하지만 무고로 고소할 생각은 없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손편지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사태가 지나면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됐다. 그래서 마약 퇴치 운동을 하는 재단을 만들어서 기부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재단 만든다는 소식에 또 엉뚱한 또 근거 없는 또 주장이나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과거 연예인들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다 소송하겠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의 경우에는. 근데 진짜 이게 무고라고 한다면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하는 거는 뭐 방식 자체로만 보면 긍정적으로 문제를 이렇게 끌고 가는 쪽으로 갔던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좀 뭐랄까 좀 독특하고 특별해 보였습니다. 네. 네. 경기도 전망부대 인근의 일부 택시 기사들이 단거리 운행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네요. 그러니까 육군 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의 이 내용이 제보가 올라온 건데요. 이 글을 쓴 사람이 경기도 전방부대에 복무를 하고 있대요. 근데 2023년 12월 16일에 연천역과 전곡역이 새로 개통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부대 근처에서 지금까지 소요산역으로 가면 돈이 많이 나오는데 말씀드렸던 새로 생긴 역으로 가면 그 이제 교통비가 많이 줄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부대 근처에서 타면 새로 개통한 연천역이 아니라 원래 있던 소요산역에 내리면 택시비가 2만 원 더 추가로 나온대요. 꽤 거리가 멀어요. 저도 네. 알지만. 예. 근데 소요산역으로 가는 경로가 아니면 택시기사분들이 운행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택시기사분들의 연천역행 운행 거부를 수많은 국민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군장병을 상대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호소를 했는데 예. 새로 생긴 연천역은요. 소요산역과 20km 정도 거리가 돼요. 네네. 그러니까 택시로 이동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금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누리꾼들은 부대에서 연천 전곡역까지 가는 셔틀버스를 운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국방부나 경기도청, 연천군청에서 민원을 제기해야 된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느냐라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좀 믿기가 좀 어려워요. 네. 일부 택시기사들이겠죠 설마. 그러기라고 소요산역하고 연천역하고 전곡역은 원래 여기 있기는 해요. 아주 더 오래된 철도거든요. 근데 거기로 이제 전철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먼 거리를 저기 소요산역으로 안 가면 나 택시 안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납득이 잘 안 되네요. 예. 이건 택시 기사분들 사이에서 좀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참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밤참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일상 속 활력을 찾아내는 시간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 이 추운 날씨에도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흥미로운 공연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추위를 뚫고 달려온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별 말씀을요. 집에 가는 길이기도 하고. 이게 네. 안영수 대표의 최고의 장점입니다. 네. 오늘이 제일 추운 거라고 생각하면 또 버틸만 하니까요. 맞죠?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어떤 공연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운명처럼 고른 작품을 갖고 왔습니다. 운명처럼요? 네, 제가 이제 주초에 아니면 지난주 말에 이제 어떤 작품 고를까 이렇게 좀 고르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주 월요일에 내년 1월에 진행될 제8회 한국 뮤지컬 어워즈의 뭐 분야별로 후보들이 발표가 된 거예요. 네.
뭐 대상 후보도 있고 뭐 400석 이상 이하 배우들 후보 신인상, 주연상, 조연상 막 이렇게 후보가 딱 발표가 된 거죠. 근데 제가 고르고 있던 작품들 중에서 하나가 제 5회 때 대상을 수상한 작품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은 이번 주는 이거다. 네, 이렇게 딱 운명처럼 다가와서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을 골랐고요. 이 작품은 창작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개발이 되어진 다음에 대상까지 수상을 한 작품이고 중소 대극장 등을 통틀어서 가장 좋은 작품한테 주어지는 대상을 받았거든요. 이런 좋은 작품을 하나 골라왔습니다. 바로 뮤지컬 마리 퀴리라는 작품을 갖고 왔습니다. 마리 퀴리. 네네네.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던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뭐 작품 얘기를 우리 하기 전에 네. 한국 뮤직 어워즈 네. 이걸 좀 얘기를 더 좀 해주세요. 네, 뭐 후보가 발표됐다고 말씀드렸으니까 한국 뮤지컬 어워즈 이제 내년이 제 8회거든요. 네. 그 전부터 시상식은 굉장히 많았는데 있었다 없어졌다 있었다 없어졌다. 또 이 시간에 소개해 주신 적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 1월 중순 1월 15일이에요. 월요일이고요. 네. 이번에도 이제 그 간단하게 한번 다루긴 할 텐데 그래도 말씀드렸으니까 아주 좀 짧게 말씀드리고 간다고 하면 네. 그 전체 대상이 하나 있고요. 이제 대상은 창작 뮤지컬한테만 주어지는 상이고요. 400석 이상 이하에서 작품상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창작 라이선스 상관없이 드리는 상이고, 네. 요 이제 대상 후보에는 22년 2개월, 그다음에 뮤지컬 시스터즈, 비밀의 화원, 더 데빌, 순신 이런 5가지 작품이 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400석 이상 작품은 멤피스, 물랑루즈, 오페라의 유령, 식스, 이프덴 이런 작품이었고요. 예. 400석 이하는 라으에스트, 그다음에 비밀의 화원, 웨이스티드, 인사이드 윌리엄, 판 이런 작품이 올라왔습니다. 이 제가 말씀드렸던 작품들 중에 꽤 많은 작품들이 제가 시사회에서 네. 소개해드렸던 작품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목은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인데 사실은 무엇이든이 아니라 볼만한 공연 소개해드릴 테니까 그 공연 보러 가세요. 이게 이제 정확한 의미죠.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긴데요. 아, 그래서 이제 무엇이든 볼무가? 요즘 뭐 신세대 MZ세대 쪽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좋은 작품 소개해드리니까 좀 더 신뢰하시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농담 삼아 드렸고요. 네. 이야기를 좀 이어가자면 이제 배우들 후보는 대단한 후보들이 있는데 남자 여자 주연상 후보들을 한 번에 말씀드리면 조승우, 그다음에 이제 시사에 거의 19죠 최재림 한번 나왔었으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박강현, 뭐 아이비, 유리아, 김준수, 이자람, 홍강호, 정선아 이런 배우들이 후보로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어마어마한 각축전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식 때 가시죠? 네, 저는 부르지 않아도 가긴 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요즘에는 한 몇 년 동안은 레드카펫 여기 약간 바람잡이 같은 사회로 많이 갑니다. 네. 이제 멋있게 인터뷰하는 거는 제가 잘 안 하려고 하고요. 예. 앞에서 이제 분위기 좀 재미있게 즐겁게 하는 이쪽으로 소정의 어떤 시상식 때 레드카펫 있는데 네. 이렇게 마이크 대면서 인터뷰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막 재미있게 분위기 이끌어가는. 그것도 했었는데 네. 그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레드카펫에 출발하기 직전에 배우들 긴장 풀어주는 역할을 저는 그게 더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매년마다 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좀 그 배우들을 돋보이게 하는 자리에서 안면을 많이 터야 나중에 섭외할 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러네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소개해 주실 마리 퀴리. 네. 이게 5회도 작품상을 그렇죠. 수상을 했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8회인데. 내년이 8회니까 몇 년 얼마 지나지 않은 전이거든요. 5회 때 작품상이 아니라 대상을 수상한 겁니다. 아, 대상이요? 네, 표현이 잘못됐는데 대상을 수상한 거고요. 이 작품이 이제 근데 대성상인데 또 대상 줄 수 있어요? 아니요. 이번에는 후보에 안 올랐고요. 현재 공연 중이라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네. 이 작품이 그냥 어느 날 뚝딱 만들어진 굉장한 작품이 만들어졌어 이게 아니라 창작 뮤지컬의 올바른 성장 사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작품이어서 오늘 갖고 왔습니다. 올바른 성장 사례는 어떤 거예요? 예, 성장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제가 느끼기엔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시사회에서 소개해드렸던 창작 뮤지컬들이 이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창작 지원 사업 중에 창작산실이라고 있는데 네. 거기서 선정되어져서 그 트라이아웃 공연을 했던 공연들이 많거든요. 네. 이 작품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8년 겨울에
트라이아웃 공연을 창작산실 지원 사업에 선정돼서 올렸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평가를 받고 수정되어야 될 부분, 보완되어야 될 부분을 다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정 보완 작업을 했습니다. 일종의 테스트 기간을 거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2020년에 300석짜리 규모의 공연장에서 정식 초연을 올렸어요. 근데 이때 사람들이 와 이렇게 잘 고쳤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트라이아웃 공연도 봤고 네. 정식 초연도 봤는데 정말 아쉬웠던 부분이 싹 다 고쳐진 것 같은 좀 큰 감동을 받았던 작품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러려고 만든 거니까. 근데 이제 이 작품이 대단한 성장 사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300석 규모에서 정식 초연을 올린 다음에 4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네. 700석 규모의 공연으로 규모까지 확장을 해버려요. 관객들이 알아보고 막 왔네요. 네, 공연 관객분들도 많이 찾아주시고 배우들도 많이 관심 가지고 이렇게 작품이 이제 성장이 된 거죠. 예. 그러면서 기어코는 2021년도 1월에 제5회 한국 뮤지컬 어워즈에서 대상까지 이제 수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만들어졌던 공연이 이번에 이제 지난 10월에 부산에서 공연이 만들어지고 네. 서울에서 현재 공연 중인 거죠. 그래서 약간 무슨 살아있는 생명체가 막 성장하듯이 성장해 가는 게 눈에 보이는. 성장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구나. 예, 그렇습니다. 해외에서도 반응이 되게 좋았죠. 네, 진짜 이제 숨겨져 있는 성장에 좋은 예는 해외 공연 사업에 있는 거죠. 네. 이게 2022년에 작년에 영국 웨스트엔드에 있는 공연장에서 현지에 있는 영국 스태프랑 예. 영국 배우들이랑 예. 함께 참여한 쇼케이스 형태로 공연을 올려요. 이 마리큐리라는 작품을 우리나라에서 예. 만든 작품을.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관계자들한테 큰 호응을 받았고 일본에는 또 라이선스 수출을 해요. 예. 그래서 일본에 있는 배우 스태프들이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마리큐리 역할로 맡았던 배우가 그 해에 상반기 베스트 배우 5위 안에 뽑혔나? 뭐 이랬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두 군데서 공연했었거든요. 그때도 큰 성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공연인데 외국에서까지 대단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살아서 성장해가고 있는 뮤지컬이다. 해외까지. 네. 근데 이게 네. 장점이 있어요. 보니까. 외국인들이 잘 모르는 사람을 그렇죠. 배경으로 해서 뭔가 스토리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네. 이게 뭐지? 이렇게 뮤지컬 안영수 관심 없죠. 사회자 그런 건데 네. 마리큐리는 그냥 퀴리를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과학적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게 굉장히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마리큐리라는 인물 자체가 이제 뭐 많이 아시겠지만. 그 물리학, 화학 이 두 분야에서 노벨상을 2번이나 받았던 최초의 여성 과학자이고 이제 폴란드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해외에서 초청했었던 공연 중에 대단한 거는 폴란드에서 이 공연을 초청을 한 거죠. 그래서 행사를 가졌는데 2021년도에 폴란드에 있는 공연장에서 공연을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했던 공연 실황을 거기서 보여준 거예요. 네. 그런 상연회를 가졌었고요. 네. 2022년도에는 폴란드에서 하는 뮤직 가든스 페스티벌에 초청이 돼서 갈라 콘서트도 하고 또 좀 역사적인 좀 의미 있는 작업은 마리큐리 박물관에서 마리큐리 후손들이랑 네. 토크 콘서트를 또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요새 이제 대박은 이 그 페스티벌에 참여했었던 작품들 중에 그랑프리인 황금물 뿌리개상, 황금 물 뿌리개상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띄어쓰기는 모르겠어요. 황금 그 최고의 그랑프리 상인 거죠. 예. 이 상을 수상하면서 한국이랑 폴란드 문화수교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기사가 이것 때문에 많이 났어요. 맞아요. 예. 아니 우리나라에서 만든 창작 공연 마리큐리가 폴란드에서 상영이 된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작업을 해낸 것이고 그거를 해외에 있는 스태프들도 인정해 준 거고 폴란드에서 왜 우리의 마리큐리를 너희가 이게 아니라 받아들여서 그걸 보고 박수를 보내준 거니까 인정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맞습니다. 기분이 좋았던 그런 작품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 노래 한 곡 좀 들어보면 어떨까요? 예, 첫 번째로 준비한 곡은 마리큐리 이번 시즌에 새로 합류한 이 마리큐리 역할의 배우가 김소연 배우라고 많이들 아실 텐데 네. 불후의 명곡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제 친구입니다. 네. 네, 동갑인데요. 네. 오늘 유달리 그냥 배우들 많이 한다고 직간접적으로 과시를 하시는데. 네, 저 약간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네, 업계에서 좀 있다 보면. 그래서 김소연 배우가 이번에 그 합류를 마리큐리에라는 작품에 해서 좀 그 반가운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 김소연 배우의 그 목소리로 녹음된 음악을 갖고 왔고요. 네. 어떤 곡이냐면 라디움을 발견한 마리 퀴리가 부르는 넘버인데 두드려라는 넘버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마리 퀴리가 그 라디움 발견하고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겼지만 한 번의 실험이 딱 성공한 게 아니라 4년 정도의 그 어마어마한 실패를 경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그 고생했었던 그런 그 숭고한 노력들이 담겨져 있는 노래라고 하고요. 그 하나 말씀드려야 되는 게 이게 뭐 녹음실에서 이 넘버를 홍보하기 위해서 녹음한 게 아니라 네. 그냥 라이브 버전으로 녹음한 노래를 갖고 와서 예. 음질 상태나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른 음악보다는 양호하지 않은데 이 부분 좀 참고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듣고 오겠습니다. 온 힘을 모아서 부수고 녹이고 집중해 순서만 생각해 있는 것 몸을 내 던져 다 부서지게 저 높은 산도 잠명까지도 두드려 오른쪽 검지에 집중해 간단해 오로지 순서만 생각해 기구 열고 크로노미터를 짧게 3번 좋아 지금이야 놓치지 마 순간의 무게 온 힘을 모아서 부수고 녹이고 집중해 순서만 생각해 있는 것 두드려 오른쪽 검지에 집중해 간단해 오로지 순서만 생각해 기구 열고 크로노미터를 짧게 3번 눈금 바라보고 숨을 깊게 참고 좋아 지금이야 놓치지 마 순간의 무게 프랑스 남자와의 결혼으로 신분 상승한 마담 퀴리. 그녀는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전통적인 역할을 등한시하고 과학자 그룹에 끼어들고자 하는 야욕에 사로잡혀 있다. 추워 10년으로 허송 태어나는 동안 그녀의 어린 자녀들은 여성이라면 마땅히 익혀야 할 기본 뜨개질조차 배우지 못하고 있다. 어지러워 홀로 밥상머리에 앉아 아는 딸 이렌의 정서 상태가 심히 걱정되는 바이다. 아파 너무 아파 엄마가 두고 갔나 봐. 아빠랑 같이 한번 볼까? 이렌 엄마가 지금 너 옆에 있든 어디든지 널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아. 다만 지금 널 사랑하는 방법은 여기 실험실에서 엄마가 맡은 몫을 열심히 하는 거야. 너도 나중에 엄마와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너 역시 네 일에 집중했으면 해. 같이 넣어둔 건 낙하 운동에 관한 실험 도구야. 두드려 오른쪽 검지에 집중해 간단해 오로지 순서만 생각해 얼마 남지 않았어 정말 보게 될 거야 느껴봐 느껴져 여기 있어 혹시 내가 과정 중에 실수한 건 없나 가슬부터 들렸던 건 아닐까 빛의 파동 원자의 진동 머리 비워 거리를 지켜 내가 찾아온 건 정말 있는 걸까 좋아 지금이야 절대 놓치지 마 순간의 무게 전보입니다. 아버지가 위독하시답니다. 뮤지컬 마리 퀴리 가운데 두드려라는 제목의 넘버 김소연 배우의 라이브 음원으로 들어봤습니다. 이 노래가 7분짜리예요. 네, 7분이 넘는 노래. 들려드리기는 조금 그럴 것 같고요. 네. 실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 중간에 좀 끊었습니다.
나중에 공연 실제로 가서 보시면 잠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뮤지컬 넘버라는 게 중간에 대사가 이제 드라마가 섞여 있으니까 이래서 이 왜 그 뮤지컬 배우들 오디션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그게 다른 맞아요. 오디션에 비해서 약간 흥행에 좀 아쉬웠던 결과가 이게 앞뒤 서사나 이런 드라마가 좀 있어야지 음악이 쫙 들리거든요. 이럴 때 좀 아쉬워요. 그러네요. 공연을 다 보여드릴 수도 없고 마음이 갑갑합니다. 그냥 공짜표로 그냥 쫙 청취자분들한테 그게 문제예요. 네. 자, 우리 얘기 이어가죠. 예. 네. 작품 소개를 조금 더 해주세요. 네, 뮤지컬 마리 퀴리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시겠지만 마리 퀴리 이제 일대기 와 라듐 때문에 벌어진 시간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실 시간이 다른 시대예요. 근데 이거를 같은 시대로 설정을 해서 만든 그러니까 그 팩션 뮤지컬이에요. 실제 있었던 사건 두 개를 그 같은 시대대로 설정을 해서 요거 좀 아시고 줄거리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빠르게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방금 들으셨던 음악에도 잠깐 나왔는데 마리 퀴리가 딸 이렌한테 메모를 남깁니다. 이제 이걸 본 이렌이라는 그 딸이 마리 퀴리의 딸이 무엇이 우리 엄마 마리 퀴리의 삶을 짓눌렸는지 이거 이제 알아보면서 이제 드라마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1891년. 이제 그 시대는 여성들이 무언가를 하기가 너무 힘든 시대라는 거죠. 이때 이제 소르본 대학이라는 곳에 입학하기 위해서 프랑스로 이제 마리가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기차에서 안느라는 여성을 만나요. 둘은 한 번에 이제 그 폴란드 여성이자 이방인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공감을 형성하면서 둘이 이제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살기 위해서 이제 그 각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마리는 1898년에 이제 라듐을 발견하고 공로를 인정받아서 남편 피에로와 함께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고 수상하게 되는 거죠. 마리는. 그리고 그때 만났던 친구 안느는 마리가 소개해준 라듐 시계 공장에 취직해서 꿈꾸던 삶을 살게 돼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마리 퀴리는 이제 결혼했으니까 마리 퀴리가 됐고 라듐을 이용해서 임상 실험을 막 여러 가지 진행하면서 불치병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힘을 쏟습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쪽에서 공장에 다니고 있던 안느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무슨 일이냐면 안느가 다녔던 공장에 직공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안느가 알아보니까 이게 사실은 라듐 때문에 벌어지고 있었던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공장에서는 이 라듐의 위해성을 은폐하기 위해서 막 부검 기록을 조작했고 막 이런 사실을 안느가 알게 돼요. 그런데 안느는 이제 이 죽음의 사실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큰 결심을 하게 되죠. 근데 한편에서는 라듐을 계속 연구했던 마리 퀴리도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과학자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게 되는 거죠. 이제 마리 퀴리는 라듐의 빛과 그림자 이제 두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피하지 않고 안느와 마리 퀴리는 이런 현실에서 피하지 않고 이걸 이겨나기 위해서 서로를 응원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게 이제 뮤지컬 마리 퀴리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방사선에 다 노출이 되고 그래서 마리 퀴리 부부도 역시 사실 그것 때문에 맞아요. 사망을 했고 그런 소재를 끌고 와가지고 지금 작품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게 잘못 보이면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피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여줄 수도 있었는데 그걸 잘 연출을 해서 그런 것들을 현실을 맞닥뜨리고 이걸 계속 싸워나가는 모습을 그리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이 굉장히 좀 지금의 어떤 사회에도 많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실 학창시절 때 어렸을 때 마리 퀴리 위인집 뭐 전집 같은 거 있으면 보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어디에서 봤는지 딱 이렇게 포착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시간대를 잠깐 설정을 바꿔서 이걸 잘 표현했던 것이고요. 방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그 연출이랑 이런저런 인터뷰를 하다가 듣게 된 사실인데 이 작품이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작가가 이제 우리 아이한테 위인전을 읽어주기 위해서 위인전을 고르고 있었는데 여성 위인전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중에 있던 게 퀴리 부인이었던 거죠. 근데 그걸 문득 아니 위인전이면 본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지 왜 퀴리 부인이지? 이 사람의 진짜 이름은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더라고요. 하게 됐다고 하면서 이거를 글로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퀴리 부인 이렇게 불렀잖아요. 저는 뮤지컬 마리 퀴리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계속 퀴리 부인이라고 이렇게 불렀었거든요. 근데 이 작품을 그런 의미에서도 또 이제 작가가 쓰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아까 그 사회성을 담고 있는 메시지도 있고 지금을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이름 자체로도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어서 좋은 작품이고 좋은 의도고 지금 필요한 작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작품이 뭐랄까요, 시사하는 바를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네. 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회피하고 피하지 않고 네.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 네. 이게 일종의 감동을 던져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학교로 가면서 만난 안느라는 친구와 마리 이 두 사람이 서로의 입장이 사실은 다른데 한 명은 나눔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 사람이고 한 명은 그것 때문에 심한 상처를 받은 사람인데 그걸 나중에 발견한 사람이고 이쪽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병에 걸린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두 사람이 각자의 소명이나 길을 인정하고 하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는 것들을 서로 위로하고 인정해 주니까 보는데 그래 사회는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작품이 왜 좋은 작품인지 왜 대상을 저희가 수상했고 왜 폴란드에서 초청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딱 가슴에 와닿는 그런 느낌이었었습니다. 이게 워낙 잘 만든 작품이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해주시니까 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무대 연출은 어때요? 괜찮아요? 이게 연출이 김태형 연출이라고요. 네. 이 사람이 카이스트 출신이에요. 근데 마리 퀴리에 대한 이야기를 쓰니까 과학적인 지식이 나름 또 필요하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을 배우들과 스태프들한테 잘 설명하고 왜 무대 배경에 공식 같은 게 막 써져요. 근데 그게 잘못 써진 걸 누군가 관객 중에 한 명이 보면 이 작품에 대한 흐름이 딱 깨지거든요. 근데 그거 일부러 자기가 다 찾아서 쓰기도 하고 그랬고요. 무대 연출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 무대에서 쓰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벽이나 이런 것들을 무대 디자이너랑 잘 상의해서 소극장에서 대극장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제 규모가 확장됐던 것들을 좀 이렇게 잘 표현해서 공연을 보는 사람들한테 그 규모가 갑자기 커진 게 아니라 차곡차곡 커진 것 같은 그런 연출을 굉장히 신경 써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자, 이제 끝으로 노래 어떤 거 갖고 오셨습니까? 준비한 내용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급하게 말씀드려서 좀 아쉬운 마음이 제가 있는데 공연장에서 꼭 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곡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리 퀴리의 마리와 안느가 서로를 위로하고 의지하면서 부르는 넘버 그댄 내게 별이라는 넘버거든요. 공연장에서도 이 노래 부르면 관객들이 굉장히 많이 눈물도 흘리고 그래요? 네, 두 개의 탑에서 부르는데요. 너무 멋진 신입니다. 네. 요거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동을 확 던져주고 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든. 네,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지금까지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양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뮤지컬 마리 퀴리 가운데 그댄 내게 별이란 넘버 들려드리면서 저는 오늘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